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군대 빼고는 계속 부산에서 살고 있고 작업도 이제 부산에서 살면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 김지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통 그 좀 작업을 할 때 이제 소재를 찾기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갔던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낯선 꿈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 때 교수님의 작업을 좀 촬영을 맡아서 도와드리다가 이제 부산에 동시상영관이 제가 모르는 곳도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그 3일 극장에서 영사기사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궁금증에서 출발을 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매 같은 경우에도 할머니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촬영을 시작은 했었는데 사실 이제 할매 때 그 전 작품들에서 카메라가 놓여지는 위치라든지 뭔가 이 접근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떤 것을 찍어야 될지 잘 모르다가 요즘 이제 촬영을 진행하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다른 형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리틀보이 1, 2치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유일하게 이제 이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것들 좀 생각해 보면서 앞에 나온 작품들에서 좀 더 어떤 걸 우리는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해 볼 것인가 그런 것들도 많이 회의를 하면서 좀 만들어 가면서 계속 이렇게 조금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뭐 이런 대상, 뭐 이런 이야기를 접근하기보다 약간 이제 리틀보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그 히로시마에 제가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이제 사진이랑 뭔가 이렇게 전시를 해야 되는 뭔가 그런 기획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선정돼서 제가 가기 전에 뭔가 부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있지 않을까 찾아보다가 이제 우연히 좀 이제 김영길 선생님의 그 민주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추모식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시 이후에 조금 이렇게 끝나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까지 가게 되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If how they load, yeah. And the picture of the atomic bomb, the little boy and the fat boy, yeah, is still there. 아무래도 이제 작업을 할 때
그 다큐멘터리의 특성상 이제 제가 그 카메라에 담는 이제 사람이든 공간이든 어떤 이야기에 맞춰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리틀보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분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김영률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는 만나 보지를 못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찾아뵙는 분들은 선생님의 부모님들이고, 또 부모님께서는 어쨌든 이제 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든 좀 계속 오랫동안 좀 이 세상에 남아있기를 바라셨던 마음도 강하셨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분의 어떤 남겨진 자료들, 또 그분의 어떤 야학 시절의 글들, 조금 그런 것들에 조금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악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뭔가 밴드를 다시 해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도 크셨고, 그다음에 뭐 할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이제 손자라고 생각을 하셔서 늘 카메라보다는 이제 저희라는 사람들을 기다리셔서 그렇게 뭔가 좀 그런 면에서 좀 더 이제 친근하게 그렇게 이게 있었고, 리틀보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분에 대한 조금 이분에 대한 그 앞전에 뭔가 투쟁적으로 뭔가 투사의 이미지로 이렇게 이분과 함께 이제 카메라가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한 발 멀리서 이 청년 김영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었고, 또 이분이 왜 이렇게 조금 자신의 목소리를 이렇게 내고자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거리를 두고 조금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그 살아계실 때 이제 직접 대면해서 뭔가 이제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적은 없어가지고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남겨진 일기장이나 조금, 특히 일기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개인이 이렇게 메모해 둔 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가슴 속의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 글들인데, 그걸 제가 허락을 구하지 않고, 뭐 본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뭐 아버지가 보라고 주시는 거지.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도 약간 오역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스태프들이랑도 서로 같이 이제 이야기 해보고, 다 같이 읽어도 보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맞는 것이냐, 조금. 그래서 작품 전체적으로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재 봐라 승아재 무지사와 아재 봐라 승아재 무지사와 김영희 김민경 둘이는 다 극락가셨어. 영가는 극락이 최고 사바세계 먹는 거.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제 그 다큐멘터리 그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달라고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이제 김영규 선생님이 직접 이제 푸른 영상에 찾아가서 뭐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큐가 출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뭔가 좀 생각이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도. 그래서 조금 만약에 제가 그때 부산에서 하고 있었으면 아마 또 만나지진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또 제 이름이랑 이제 김영우 선생님 그 큰 형님이랑 작은 형님도 이제 이름에 곤자가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이제 지자 돌림인데, 그래서 김영일 선생님도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몸이 편찮으시니 어릴 때부터 많이 아프시니까 이제 이름을 바꿨다고 아버님께서는 이제 말씀은 하시던데, 그래서 뭐 이게
그 약간 뭐 아버님께서는 계속 이제 처음 만났을 때도 이제 어디 김씨냐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이름이 아드님과 좀 비슷한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더 친근하게 이렇게 좀 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 만나 뵙고 어머님 만나 뵙고 하면서 점점 더 이제 사진이랑 뭔가 이렇게 설치 영상 작업으로 출발했다가 이제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정부가 지난 60년 동안 아무런 원법 피해자 1세분들조차도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6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10년 주기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는 32만 명의 원법 피해자 1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001년부터는 원법 2세들에 대한, 일본 원법 2세들에 대한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한 번도 실질적인 원법 피해자 1세분들조차도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원법 2세 문제가 지금 요에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오늘 그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견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청원서를 계기로 해서 보다 국회 차원에서 원법 피해자 1, 2세 문제가 좀 공론화되고, 그리고 이 원법 피해자 문제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국가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인식을 해서 이 문제가 좀 근본적으로, 그리고 지난 60년 동안 그 치유되지 못했던 원법 피해자들의 상흔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권 회복과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청년 기명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청년 기명률, 그리고 뭔가 배움에 대한 또 자신의 어떤 하고 싶은 어떤 문학이든 또 이제 시를 쓰는 걸 좋아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살아온 모습 중에서 그런 뭔가 자기가 아픔으로 해서 아프기 때문에 뭔가 이제 더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분의 조금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고민했던 모습들, 나중에 이제 정말 그 자기의 고통을 알리기 위해서 뭐 청와대 민원실에도 뭐 글을 쓰시고, 뭐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 장관이 이제 뭐 부산대학교 강연을 왔을 때 직접 찾아가서 뭐 이렇게 자기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또 만나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만 보여드리기보다는 그 전에 청년 김영률로 살아왔던 시절, 뭐 등산도 좋아하고 시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이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이 병 때문에 계속 뭔가 이 고통이 이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그런 아파하는 모습 보면서 또 어머니가 뭔가 이제 원해서 그 병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아파하는 어머니와 아버님 모습 보면서 또 자신의 어떤 고민들, 그리고 이제 합천 갔을 때도 그 이제 김영우 선생님이 그렇게 용기를 내서 이제 이분들이 모이고 또 이분들이 뭐 모여서 이제 식사하는 모습들 보면서 김영일 선생님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들이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들 했었고요. 이걸 보여드리면서 좀 관객분들은 저보다는 더 많은 생각들을 하신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달이 못 되더라도 그거는 좀 뭐
사실 뭐 포기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달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또 다른 부분에서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은 늘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그렇게 계속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학생, 뭐 대학원생 때도 그렇지만 이제 학생 신분이 무기잖아요, 거의.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뭐 이렇게 학생인데 뭐 이렇게 찍고 싶다고 이제 그러면 거의 뭐 다들 그냥 흔쾌히 뭐 이렇게 찍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찍고 뭐 이렇게 피해만 주지 말라고 자기들 삶에 있어서 이렇게 뭐 영사기사 할아버지도 이제 뭐 여기 영사실에 이런 물건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영화가 약간 그때도 삼성극장이든 삼일극장이든 진짜 객석에 거의 관객들이 한두 명, 뭐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거의 뭐 전무하다 싶을 이제 그 극장이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딱 영화를 틀어야 되고 뭔가 영화 이 필름 롤을 이제 딱 영사기도들을 이제 딱 타임 맞춰서 바꿔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만 이제 자기들한테 피해를 안 주면 뭐 찍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뭐 그러셨고 이제 뭐 또 할매랑 악사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그분들이 자기를 찍으라고 하시고 이제 관심이 저희가 생겼지만 이제 먼저 흔쾌히 이제 얼마든지 뭐 찍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고 리틀보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제가 뭔가 그런 좀 죄송스러운 마음들부터 해서 계속 찾아뵙고 하면서 조금 이제 찍어 나가는데 특히나 이제 아버님이 조금 많이 좀 적극적이셨어요. 아버님이 조금 그 특히나 그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 선생님 방을 좀 이렇게 기념관처럼 남기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이한열 기념관처럼 따로 건물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이 방이라도 조금 잘 보존해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그 방을 계속 지켜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부모님은 연세가 좀 점점 이제 나이가 드시고 그래서 직접 하시긴 좀 힘드신데 그래도 아직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기가 맞지만 이게 자기들이 이 방을 떠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고민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와중에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하니까 아마 좀 아버님은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조금 작품 이후에 조금 어머니도 건강이 나빠지시고 아버지도 건강이 좀 나빠지셔서 이제 그 아파트를 아예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방도 이제 선생님 방을 이제 계속 유지하시고 그 1층에 부모님이 지내셨는데 1, 2층 방을 다 이제 파시고 이제 아예 부산을 떠나셔서 이제는 조금 그냥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이제 좀 아버지가 이제 좀 제가 찾아왔을 때 조금 이걸 남기고 싶어 하셨던 마음들이 어떠셨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업하면서 이렇게 뭐가 누군가가 이렇게 꿈에 나오거나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영률 선생님은 딱 한 번 이렇게 꿈에도 한번 거의 마무리할 때쯤 나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제가 한번 뭐 어떤 그런 질문들도 했었어요. 이제 뭐 잘 되고 계시냐고 물어보고 선생님이 뭐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뭔가 그런 대화를 하고 그래서 조금 사실 저희 욕심에는 그 작품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방을 찾아와서 이제 선생님 사진을 이렇게 보고 뭔가 실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들을 매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계속 해마다 조금 선생님 이제 기일에 맞춰서 이런 전시들을 좀 하면 어떻겠냐 하고 이제 작가님도
그렇게 하자고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이제 갑자기 이제 방을 떠나셔야 돼서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도 있었고 네,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네. 음악 안 끝났고 떼겨져갖고 그래 제삽 수가 있는데 정철이 비가 오고 황금빛이 젖어드네. 북장에 삭가수고 방남 삼천리 징구름도 고개 넘어 가는 객이 누구야. 뭐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제 출발을 시작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쭉 찍어 오다가 약간 저도 그렇고 이제 스태프들도 이제 약간 그런 의문들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찍은 걸 쭉 한번 보자. 그때는 뭐 작업실도 없었고 이제 그때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그 편집실 빌려가지고 그동안 찍은 거 이제 컴퓨터 옮기면서 보다 보니까 얘 지금 뭘 찍고 있는 건지 이제 잘 모르겠다. 이제 스태프들한테 얘기하고 저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대화들을 서로 많이 했었어요. 하다가 그러면 이제 그 할머니 주변 공간들 그런 풍경들은 그전 방식대로 한번 접근을 우리가 하고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카메라가 이제 뭐 HDV 이제 6mm 카메라니까 뭐 렌즈를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카메라는 최대한 뭔가 거리를 두더라도 뭔가 그냥 삼각대를 세울 수도 없는 어떤 방 크기면 어떤 뭐 세워 놓을 수 있는 정도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놓고 그냥 카메라 안으로 우리가 그냥 들어가 버리자. 이게 뭔가 지금 대화와 뭔가 이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지금 뭔가 할머니는 지금 이 우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계속 카메라 뒤에서 있으면 이제 거기서 뭐 하냐고 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이제 들어가자. 이게 그냥 우리가 그러는 게 뭐 어떻게 되든 뭐 이렇게 뭔가 작업함에 있어서 또 이 할머니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자기들의 공간을 이제 선뜻 찍으라고 내어주신 분들한테 좀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찍고 아 이게 이렇게도 화면이 나오는구나 뭔가 이런 앵글들이 이제 나오는구나 이제 찍으면서 계속 이제 좀 촬영하고 나서 좀 바로바로 조금 이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6mm 테이프를 무조건 파일로 옮겨야 되니까 그걸 이제 조금 주기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편집할 수 있는 맥북을 하나 이제 저희 형이 사주셨거든요. 형이 그 사준 게 되게 컸죠. 집에서도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게 그러면서 조금 작업 속도도 붙고 조금 사실 이제 뭐 이렇게 그 작품도 이걸 어떻게까지 만들까 어떻게 완성해 갈까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을 때 이제 누군가의 뭔가 이 죽음이 이 작품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게 목표고 이제 계속 찍다가 뭔가 길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했었고 이제 할매를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뭔가 이 부산 삼복도로 르네상스에 대한 이 뭔가 엄청난 이제 조금 기사들이 다 조금 뭐 긍정적인 모습들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뭔가 부정적인 거라기보다 뭔가 좀 다른 이야기들, 긍정적인 거 뒤에 좀 다른 이야기들도 있고 다른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이야기들만 나오니까 조금 할머니들의 지금 우리가 찍어온 이 모습들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이걸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조금 이제 빨리 이제 편집해가지고 그때 이제 부산 독립영화제 때 처음 이제 상영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할머니들 삶의 중심으로 갔었죠. 할머니가 이사할 때 좀 정리해서 그 다음 거 만들고 그 다음 할매 서랍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태프들 이제 할머니들도 이제 다 이사를 떠나고 이제 그 공간들 다 사라졌지만 계속 뭐 또 찍고 해 나갔지만 저희 이제 탁주조합 멤버들의 한 절반 정도도 이제 다 생계를 찾아서 이제 다른 일도 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절반이라도 모여 있을 때 뭔가 이 작품을 좀 완성해 보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이게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을 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그때 마무리를 했었고요. 술 좀 부라. 양사대로 술도 못 부는다. 발길을 돌려라고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돌아서지 않는 것은 미련인가 아쉬움인가 가슴에 이 가슴에 심어진 그 사람이 기다리고 기쁠 줄을 나는 정말 몰랐네. 진정만 몰랐었네. 더 좋다. 왜 이래 정도 비에 아리 종에 닭다리 잡고 비에 찍은 것도 막 보여드리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뭐 영화제도 모시고도 가고 뭐 그렇게도 하고 뭐 영화제에서 뭐 기념품 주면 또 할머니도 드리고 해도 관심이 없으신데 뭐 할매하면서는 그건 있었어요. 이제 내가 촬영이 없더라도 이제 할머니를 찾아가고 그게 좀 자연스럽게 됐다고 할까요? 이제 카메라가 없더라도 이제 이렇게 할머니를 좀 찾아가 보고 할머니 만나고 할머니가 이제 보고 싶어 하시니까 이제 뭐 이야기도 하고 저희 스태프들이 좀 많으니까 또 저 말고 다른 스태프들도 갈 때도 있고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녀분들이랑도 이렇게 좀 교류가 생기고 손자분들이랑도 교류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작업하다가 이제 좀 촬영하러 그 공간에 가는 게 아니라 좀 그 동네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 가서 할머니 뭐 바로 옆집은 아니지만 그 근처에 동네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좀 길을 가다가 마주치기도 하고 뭔가 그렇게 좀 시도 아닌 시도들을 하게 되면서 조금 근데 그게 결국은 할매라는 작품에서만 뭔가 그게 좀 흘러가는 흐름이었던 것 같고. 직접 이사를 가셨어요? 네, 그때 이제 뭐 다른 동네 살다가 이제 방도 뺄 때가 제가 그때 잘 지식이 없어가지고 방을 마음대로 빼면 안 되는데 그냥 이사 가고 싶어가지고 이사를 갔다가 그래서 월세를 2군데 다 내고 이제 뭐 어쨌든 그렇게 지냈었는데 뭐 이사 가서 있으면서 약간 좀 할매 서랍처럼 이제 뭔가 이게 이사 가서 뭔가 이걸 마무리하는 시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메라에 담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 정도의 뭔가 이 관계가 되면서 저도 이제 뭔가 카메라 없이 그냥 할머니들을 뭔가 마주치는 순간들에서 오는 게 좀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냥 아이폰으로 그냥 길 가다 보면 저기 앞에 누가 걸어가고 있는 할머니인 거예요. 아이폰으로 이렇게 뭐 찍고 뭐 그러면서 이게 뭐 내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지만 뭔가 할머니들을 이 작품 속에서 놓아줘야 되는 시점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봤었고 그런 생각들이 좀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갈 때 예쁘게 가는 거밖에 없지 뭐 참춤 젊음을 바라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못다한 그 사람은 세상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지 않느냐. 정준아 내 정준아 어디로 가느냐. 어제도 신다했처럼 사람들보다 개인적으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카메라를 빌려서 이제 촬영을 가야 하고 뭔가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러면서 뭐
카메라가 없을 때 카메라가 없지만 할머니가 뭐 할머니를 만나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고 할머니가 뭐 전화 와서 뭐 놀러 오라고 하고 뭐 이러면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가고 시간 되는 스태프들이 또 가고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사회학적인 어떤 접근 뭔가 방법론적으로 뭔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조금 관계가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좀 뭔가 비가 많이 오면 또 할머니가 잘 계신가 싶어서 또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뭐 제가 못 가면 저희 스태프들이 또 가기도 하고 그렇게 뭐 어떨 때는 이제 좀 카메라를 대여하고 이제 뭐 며칠 동안 있으면서 오늘 한번 가볼까 이러다가 이제 뭐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촬영하러 갔는데 갑자기 그날 또 뭐 이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할 때 얘기해 주기로 하셨거든요. 왜냐면 이제 찍어야 되니까 이사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이사하는 거 말해준다는데 왜 말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욕하시면서 이제 이사하는데 힘들어 죽겠구먼 너 니한테 전화를 한번 이렇게 할머니는 그러신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뭐 못 찍어도 뭐 중요한 건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촬영도 하고 그래서 뭐 계속 촬영하고 할머니 뭐라 해야 될까 할머니 이제 뭐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뭔가 할머니 이제 자녀분들이랑 또 이런저런 또 이야기도 하면서 뭔가 좀 뭐 그때도 좀 많이 생각들을 했었어요. 저희 스태프들도 그렇고. 이 연관되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화면을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 빛도 보이고 뭔가 소리도 들리고 그 안에 뭔가 그 공간 안에서 뭔가 먼지들도 보이고 막 그러면서 조금 찍으면서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계속 좀 제가 좀 운도 좋았던 게 어쨌든 좀 고민해서 들어갔던 첫 작품인데 이제 한 공간이다 보니까 계속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창문도 보이고 그다음 뭐 여쭤보니까 이게 창문 자체가 이제 큰 이유가 이제 뭐 예전에는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창문밖에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제 저 창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습들 보고 이제 저 극장에 가서 나도 영화 보고 싶다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창이 크고 막 그렇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 창이 아무도 안 들어오고 뭔가 차단된 어떤 막 같은 거고 심지어 이제 그 극장이지만 그 극장에서 영화를 튼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촬영하면서 이제 그렇게 공부들 좀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혼자 그 방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있었던 게 그날이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또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그 방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어머니께서는 자기 손자 같고 또 어쨌든 아들 같고 또 이러다 보니까 막 챙겨주러 계속 오시고 또 계속 그 곁에서 이렇게 계속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도 같이 뭐 촬영도 하고 오늘은 뭐 찍냐 하면 뭐 찍고
한 번은 뭐 어머니께서 금강경 외우시는 장면이 있으시니까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와서 그 방에서 금강경을 외우는데 그러면 제가 어머니보다 먼저 좀 와서 이제 카메라라든지 이걸 두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있을게요라고 했는데 그래서 열쇠도 이미 이제 한 촬영 1년 넘게 했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열쇠가 몇 개 있으니까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카메라 세팅하는데 벌써 오신 거예요. 또 먼저 와서 기다려 계시고 왔냐고 밥은 먹었냐 뭐 이렇게 하고 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뭐 내 하고 이제 이렇게 촬영도 하고 이제 하는데 그때는 그 방에 뭐 다른 일 때문에 두 분이 바쁘셔서 그냥 있으라고 하고 이제 가셨는데 혼자 계속 한 거의 1시간 가까이 있으면서 더 좀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제 선생님께서 그 열심히 쓰시던 그 책상도 있고 뭐 그 키보드도 그대로 남아 있고 제가 자료 화면으로 보던 그 책상과 그 물건들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 의자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가만히 보고 또 선생님이 생을 마감하신 자리도 그 방이고 그 바닥도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 좀 많은 생각들 하면서 좀 그런 장면들 옷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계속 좀 응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불꽃놀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부산항 불꽃축제가 선생님 창에서 보인다는 걸 좀 알고 나서 좀 그렇게 좀 무심하게 창밖에 있는 사람들에 흘러가는데 이 사람은 이 방에서 얼마나 좀 고뇌하고 그렇게 살아왔을까. 그때는 더 그런 힘듦들이 있지 않았을까. 또 일기에도 그런 글들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중에서 여쭤보면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뭔가 이 창밖에 사람들 소리라든지 그 방에 조용히 혼자 있으면서 조용히 혼자 있다 보니까 창밖에 막 그런 대화라든지 뭔가 세상의 어떤 흐름들의 소리들이 들려서 나도 내가 느끼는 이런 느낌? 선생님한테는 이 창이 되게 중요한 어떤 존재였고 뭐 겨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조금 바람이 심해지면 밖을 나가지 못하고 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창과 뭔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걸 조금 더 감각을 좀 극대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불꽃축제라는 걸 좀 떠올리고 그래서 처음 이제 촬영을 할 때는 카메라가 이제 방에도 있지만 저 멀리 산에서도 찍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카메라 포지션이 한 세 군데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편집할 때는 좀 이 방에서만 집중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장면에서 조금 그 어머니가 또 늘 금강경을 또 독송하시면서 바라보는 그 창과 같은 창이었고 또 아버지께서 매일 시간 날 때마다 피우는 그 향을 그대로 좀 이렇게 좀 그 자리에서 좀 그 같은 자리에서 좀 이렇게 향이 타 들어가면서 뭔가 좀 아들을 기리는 마음 좀 이 방에 또 선생님이 어머니는 좋은 대로 아들이 가라고 하지만 좀 아들 입장에서는 가끔씩 그래도 어머니한테 찾아오고 싶진 않을까 뭔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좀 뭐 길다면 좀 길 수도 있는데 좀 호흡을 좀 길게 해서 그 방에서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은 걸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관객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살아온 일들 뭔가 이 경험들이 쌓여서 그 작품을 보면서 뭔가 자기신의 것으로 이제 체득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 뭔가 또 아니면 기존에 느껴왔던 걸 다시 느끼고
뭔가 작품을 보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관이라는 곳이 단순한 영화를 보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의미들과 다양한 호흡들이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관에서 감독은 한 명이지만 관객은 수많은 관객들이 있고, 그랬을 때 좀 저는 좀 응시하시면서 그 장면 속에서 제가 놓치는, 감독이 놓치는 부분도 관객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미지들이 쌓여가면서 조금 뭔가를 찾아가고 또 그 속에서 좀 길게 호흡하시는 걸 조금 바라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는. 근데 그게 맞지 않으시면 정말 지루한 이제 작품이 되는 거고, 그게 또 맞으면 또 맞는 작품이 되는 건데, 그건 소재를 찾기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갔던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낯선 꿈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 때 교수님의 작업을 좀 촬영을 맡아서 도와드리다가 이제 부산에 동시상영관이 제가 모르는 곳도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그 3일 극장에서 영사기사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궁금증에서 출발을 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저는 사실 뭐 저희 세대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극장에서 보는 게 전무하던 세대라서, 다큐라고 하면 이제 뭐 TV, 엄마한테 다큐멘터리 관심 있다니까 그럼 신방가 가라고 물어볼 때도 없고, 뭐 책도 없고, 뭐 집안에 방송국에 계신 분도 없고, 건너 뭐 아버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뭐 그 당시에 PSB, 네, 지금 KNN이죠. PSB 아나운서 하셔가지고 그분 한번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막 다큐멘터리 이런 거 이제 막 관심 있다니까, 진로 상담 같이 그분 댁에 가서 뭐 얘기하니까 뭐 그러면 뭐 PD를 하는데 PD도 시험을 쳐서 가장 그 점수가 높은 사람이 다큐멘터리 PD를 한다. 그렇군요. 뭐 이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신방과에 되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과를 억지로 이렇게 막 추가로 해가지고 학과를 갔거든요. 한 번에도 못 붙었습니다, 신방과를.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갔는데 이제 또 신기하게도 너무 신기하게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 또 미국에서 실험 영화를 공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막 보여주시는 작품들이 요즘 막 TV에서 보던 그런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이거 막 대사도 없고 막 주마음만 10몇 분째 하고 막 그런데 막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되게 대학에 가서 엄청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배들이랑 같이 막 만들고, 막 극영화도 만들어보고, 뭐 코미디도 만들어보고, 액션도 만들어보고, 만든 다음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모르겠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좀 다큐멘터리가 학생 때는 좀 만만하게 접근하기 좋잖아요. 저희 때는 이제 6mm 테이프니까 이제 뭐 슈퍼 8mm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워크샵 개념으로 좀 찍어봤었지만, 거의 6mm 테이프로 하니까 테이프 사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계속 막 그냥 뻗대고 막 한 앵글로도 찍어보고 찍어보면서 많이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좀 관심이 있으시면 조금,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 하나하나 이제 좀 의문점들을 풀어가는 건데, 거의 보통 다 조금 어떤 하나의 질문에서 거의 다들 출발하실 것 같은데, 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약간 좀 답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조금 관객들에게 다시 다른 질문들을 던지는 그런 작업들도 해보시면 어떨까. 사실 학교에서 좀 강의도 하면서 학생들이 작업하는 것들도 많이 보지만, 어떻게 좀 한 학기에 조금 엄청난 작품을 만드는 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뭐
3년 뭐 이렇게 2, 3년 잡고 있어도 그런 작품 만들기 쉽지 않은데 그럴 때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이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뭔가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그런 작업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냐 그런 걸 얘기하는데 좀 다큐멘터리 작업하시면서 좀 카메라가 가지는 좀 무서움들도 있을 건데 그런 대상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들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어쨌든 이 디지털로 데이터로 이렇게 뭔가 작업들이 계속 되면서 어떤 뭐 찍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한계들을 계속 막 벗어나서 계속 이제 그런 컴퓨터 용량이 이제 뭐 받쳐주는 한 계속 찍을 수도 있고 막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경계들을 잘 정해서 작업하시는 것들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작업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면 조금 더 재밌고 좀 그렇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안 그래도 뭐 한번 서울에서 뭐 이렇게 영화제를 가거나 뭐 전시하고 이럴 때 만나는 분들이 뭐 부산 말고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시던데 태어나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뭐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뭔가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동료들이 부산에 다 있으니까 조금 그렇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또 뭐 사운드든 뭐 색보정 작업은 이제 어쨌든 뭐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촬영이나 서로 살을 맞대고 이렇게 작업하는 동료들이 부산에 있다 보니까 좀 같이 이렇게 계속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뭐 부산에서 처음에는 뭐 꼭 부산만 찍어야 된다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진 않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조금 부산을 담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다른 일로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 그분들이 뭐 전해주는 이야기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작업하는 건 이제 경남 산청에 가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이 다큐멘터리 작업보다는 이제 다른 일로 뭔가 경남 산청에서 이런 걸 좀 뭐 찍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작업 자체가 다 제가 뭔가 막 의도를 가지고 막 노력하다 보면 그럴 경우에는 다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뭐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인 것 같네요. 자, 앉아요. 있어. 나 서구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안 넘어. 나 서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아가씨가 우리 서구를 사랑하고 있다고.
이 작품 찍을 때 그때 이 골목길에서 이렇게 하늘이랑 이렇게 약간 골목에서 바라보는 하늘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막 찍은 게 있었는데, 관객분이 자기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늘을 쳐다본 적이 몇 번 없다는 걸 이 작품 보고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잊고 있던 거를 좀 생각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한 게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게 거의 한 10년 전에 국도예술관에서 상영할 때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골목의 지붕과 지붕 사이 틈으로 보이는 게 하늘 말고도 뭐 십자가가 제일 많이 보이지만 뭐 빨래들도 보이고 뭐 어떤 나무들도 보이고 십자가도 보이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찍어서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좀 하루하루 이렇게 앞만 보고 계속 살다가 몇 년 만에 이렇게 하늘을 본 것 같아서 고맙다고 한 게 좀 계속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는 뭐 할머니 이제 할말필 할머니 이제 할매 이제 탁주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장례식 끝나고 할머니 이제 그 묘소에 이제 모시고 이제 형님들이 그래도 한잔 하자고 해서 이제 할머니 집에 가서 다 같이 한잔 하는데, 손녀들이 이제 방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할매 제가 이제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 그거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모습들, 할머니 보고 싶으면 이제 자기들 이제 이걸 본다고, 그것도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도 생각은 안 해봤는데 참 진짜 그 이게 좀 계속 찍으면서 그냥 좀 저는 이제 뭔가 이분을 찍으면서 좀 제가 살아가는 어떤 이유들을 살아가는 이유, 뭔가 살아가는 어떤 뭔가 이 목적이라보다 살아가는 이유 같아요. 제가 살아가는 이유들인 것 같아요. 이제 이르는 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허락을 구하고 같이 다큐멘터리는 특히 좀 같이 만드는 것 같거든요. 이제 좀 인물이든 공간과 같이 이제 뭔가를 만들어가는 건데, 뭔가 제가 또 아직까지는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렇게 카메라에 사람들과 공간을 담고 그걸 또 편집하고, 네, 그게 좀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다른 이유들을 못 찾다 보니까 계속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다른 이유들이 또 생기면 그걸 또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뭔가 카메라 지금 뭐 거의 다큐멘터리는 거의 촬영을 거의 할 수 없는 이제 제가 찍고 있는 공간들이 이제 좀 폐쇄되거나 이제 격리되는 공간들이 많아서, 그래서
다큐멘터리 작업보다 이제 다른 먹고 사는 일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초반에는 그런 일들도 없을 때는 뭘 하지 뭐 이러다가 고민하다가 요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 쓰는 걸 좀 하면서 약간 그때는 또 요가가 제 삶에 조금 이유가 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요가를 추천드립니다. 다큐멘터리 하는 분들에게. 아무래도 다큐를 하다 보면 몸이 안 좋아지거든요. 특히 골반, 저 골반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촬영만 하면 골반이 아파가지고 직업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요가를 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개인들이, 그리고 그 개인들이 진정으로 복원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약간 발자크나 위고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해왔던 일들이고, 많은 지금 예술가들이 또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그 하동체복을 통해서 386 세대에 그리고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지금 60대 가까이 된 그 386 세대에 대해서 다뤘고, 그리고 그 무슨을 통해서 IMF를 겪었던 무슨을 통해서 그 지금 20대 후반이 된 그 지금 젊은이들에 대해서 다뤘고, 그리고 그 감정교육은 그 여성 젠더적인 측면에서 그 여성들과 관련된 어떤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평범한 목소리, 하지만 그들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중요한 사람이었으면서 중요하다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은 그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단지 이렇게 믿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실체는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정수에 있는 사람들, 핵심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핵심적으로 평범한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이 결코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착하는 거. 그 포착하는 그런 사람들로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시리즈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게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확보하고 그 사람들의 경험을 제가 공유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이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요소가 있고, 최고의 다큐멘터리는 또 굉장히 극영화적인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또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는 제가 몇 년 동안 박사 논문을 쓴 에럴 모리스 감독이 있습니다. 그 에럴 모리스 감독에 대해서는 소논문도 3편 정도 쓰고, 그리고 책도 쓰고 했기 때문에 에럴 모리스 감독님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에럴 모리스 감독님을 접하기 전에 두 명의 다큐멘터리 감독님을 접했습니다. 한 분은 장로시 감독님, 그리고 다른 한 분은 헤어조그 감독님인데요. 헤어조그 장로시 감독님을 통해서 시네마 트랜스나
시네마 베리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갖게 됐고, 그리고 헤어져구 감독님을 통해서는 많은 현대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떤 계보들을 알게 됐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헤어져구 특별전이 있었는데요. 헤어져구 감독님이 그 큐레이팅한 영화들이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울리 사이드, 그리고 에롤 모리스, 등의 어떤, 영화들을 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에롤 모리스와 울리 사이드에 대한, 글도 썼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연구도 하고요. 그런데 대학적인 도전과 그 설계를, 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울리 사이드 감독의 영화는 오스트리아 뉴 웨이브의 어떤 되게 중요한 어떤 감독님이신데 이유와 함께 동유럽과 서유럽의 어떤 차이와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보통 사람들의 외로움, 고독,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욕망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극영화적으로 보면 파스빈더랑 연결이 되는 어떤 감독님이십니다. 그리고 에롤 모리스는 아주 미국적인 사고를 하면서도 굉장히 유럽적인 어떤, 유럽 예술 영화를 지향하는 어떤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이렉트 시네마와 관련해서 프레드릭 와이즈만을 또 되게 좋아하면서 헤어져구의 친구면서 어떻게 보면은 프레드릭 와이즈만과 헤어져구라는 두 거장 다큐멘터리 감독을 쫓아서 자기만의 또 영화 세계를 만들게 됩니다. 제가 제작하고 연출해서 부산 평화영화제에 상영됐던 하동채복 두 사람의 노래와 무슨 세상을 가로질러란 영화, 이 두 편이 또 이제 이분들하고 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또 가공을 많이 했지만 인터뷰 면에서는 에롤 모리스 감독의 어떤 지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에롤 모리스 감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에롤 모리스 감독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 질문을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인터뷰를 시도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답을 알고 있는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다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인터뷰는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전달하는 의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진실이나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을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만의 진실을 포착할 수 있다라고 믿는 감독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독들은 그런 감독들은 관객을 관찰하고 그리고 관객과 공감하고 관객과의 새로운 관계를 인터뷰를 통해서 만들어내면서 아니면은 연출을 통해서 만들어내면서 시적 영화적인 어떤 요소로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터뷰이가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권력적인 측면에서 주도를 하고 인터뷰어는 이렇게 약간 수동적으로 있다가요. 그리고 인터뷰어가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인터뷰이가 이제 수동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친구들 간의 관계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적인 관계와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적인 관계가 기본적으로 어떨 때는 내가 이런 걸 제안하고 편하게 제안하고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무언가를 찾아가는 과정, 추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런 모리스와 올리 사이들의 어떤 다큐멘터리들은 그래서 내가 진실을 다 알고 있고 그 진실을 너에게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겠다 이런 식의 인터뷰가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장시간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비자발적인 기억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두서없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그렇지만 뭐 역시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진실이라는 어떤 말들은 사실은 포착하기 매우 어려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두 시간의 인터뷰나 10시간의 인터뷰나 이런 걸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다가가는 그런 어떤 제작 방식의 방식들을 기본적으로 저도 따라가는 그런 방법론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리고 변형해 가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동체복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은 무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방식을 가능한 한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순에서 달리기를 하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리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리기를 거의 10일 동안 480km 뭐 그 정도를 달리는데 제가 시킨다고 그런 걸 달리진 않았겠죠. 무순과 그 친구 박태원은 사실은 달리기를 원래 계획하고 있었고 저에게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면은 그런 달리는 것들이 좋지 않겠냐고 저한테 이렇게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촬영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는 어떤 그런 그런 식으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배치하고 이런 어떤 방식이 아니라요. 인터뷰이가 주체적으로 자기가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래서 아주 단적인 예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과정에서 모든 지도를 보면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달리던 무순과 태원이 정하고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쫓아가면서 촬영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길을 한 번도 다시 돌아가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지금 촬영하면 다시 촬영할 수 없습니다. 예, 사적인 자료를 얻게 되기까지 사실은 간단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영화과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자기가 시골에 살고 농사를 짓는 부모님들과 영화를 보면서 자랐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딱 그 얘기를 듣고,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비범한 부분이시겠다. 너희 부모님들이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다고, 어떤 분이시니? 그랬더니,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노동운동을 멈추시고 사실은 민주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찾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노동 상황이 변하면서 노동운동이 변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운동하는 방식과 그런 거에서 더 이상 본인의 역할을 찾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귀농하게 되는데요. 귀농하게 돼서 그분들이 잘 사는 부분, 저는 민주화 세력에 있어서 그 세력들이 성공적으로 정치인이 된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들 말고 본인의 젊음과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여를 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사시려고 노력했고 행복한 삶을 잘 적응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하던 수업의 학생이 아버님, 어머님이 다 감옥에 가셨었고 그때 서로한테 보냈던 옥중 편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영화를 찍고 싶겠다고 제안을 했고 부모님한테 여쭤봐 달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제가 옥중 편지를 한 박스 받으러 가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옥중 편지를 한 박스 받아서 그거를 다시 다 스캔하고 전사하는 과정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전사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일기나 개인적인 노트나 그런 편지들을 전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사라는 과정과 전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구체적인 그들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사실은. 그리고 영화에서는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동 세복을 상영한 이후에 하동 선생님의 누나가 관객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마치 피카소의 소처럼 피카소가 처음에 소를 그렸을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그릴 때는 아주 몇 가지 선으로 소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본인은 하동 선생님과 채복 선생님의 현실을 보셨는데 그런 모든 디테일이 사라지고 영화에서는 되게 중요한 선들만 남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많은 편지를 사용하고 많은 에피소드를 사용했지만 사실은 영화로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추상화와 요약과 단순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바로 그런 사적인 자료와 인터뷰가 있고 그 인터뷰를 전사하는 과정입니다. 전사하는 텍스트 과정이 소설을 쓰는 과정하고 아주 매우 흡사합니다. 엄청난 텍스트 처리 과정이 인터뷰 전에도 있어야 되지만 인터뷰 직후에도 있어야 되고 인터뷰 직후 편집하는 과정에서 계속 지속됩니다. 전사한 전체 분량과 그거를 요약하고 그걸 추상화하는 서사화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제가 했던 다큐멘터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방송 다큐멘터리에서는 방송 작가가 글을 쓰면서 담당합니다. 근데 방송 작가가 글을 쓰면서 담당하는 이 부분들이 이런 전사 부분으로 대치되는 대치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더 개인의 엄밀한 역사적인 개인의 아카이브, 개인의 사적인 아카이브를 통한 역사와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를 다루는 시대의 어떤 한 인물을 다루는 그리고 시대의 어떤 평범한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런 전사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에롤 머리스 감독님이나 그 울리 사이드 감독님이나 이런 감독님들의 가장 핵심적인 영화 제작 방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자료 수집과 이런 전사 과정입니다. 전사가 무엇이냐?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텍스트로 옮기는 겁니다. 뭐 음성 인식에서는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과정이죠. 굉장히 단순한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있었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이어폰을 꽂고 카세트 테이프를 틀고 들으면서 계속 무엇을 얘기했는지 그대로 치는 겁니다. 그게 아주 기본적인 전사입니다. 그 전사 과정이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줍니다. 제가 존경하는 에롤 머리스 감독은 그 인터뷰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전사 과정입니다. 전사는 마법과 같다. 이 전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영감이 떠오르고 그리고 진실이 드러난다. 저는 그 말이 뭔지 사실은 그 하동체복과 그 무순과 감정교육이라는 최근에 제가 만든 걷기의 3부작을 만들면서 사실은 파악했습니다. 제가 전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진짜 이 사람들이 그 인터뷰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전혀 연결될 것 같지 않은 연결고리들이 어떤 사건과 연결고리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거를 파악하게 되는 그래서 이거는 전사의 과정은 탐정의 과정입니다. 탐정이 하나하나 근거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텍스트화하고 영상을 인덱스하고 그 음성 부분을 전사하는 과정이 사실은 다큐멘터리의 편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디지털로 촬영하고 파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의 개념을 그냥 데이터베이스화를 어떻게 잘하느냐, 결국엔 DB,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새로운 다큐멘터리에 그리고 또 디지털 시대의 다큐멘터리의 제작 방법에 있어서 뭐 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가장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만나는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이기도 합니다. 로버트 브레송의 노트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 중에 하나가 일포퍼시액시 일포 왔다항들을 이런 어떤 문장이 있습니다. 찾으려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거를 한눈에 알아보는 그런 예술가의 눈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적인 예인데요. 그 무순을 처음 만나는 계기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자주 가는 서브웨이 그 샌드위치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 가게에서 무순이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샌드위치를 주문하면서 그냥 되게 발랄하게 이야기하는 20대 한 청년을 보게 됐었는데 이렇게 발랄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약간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이런 그냥 몇 번을 갔는데 있길래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무순이 오랫동안 일할지 한번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지구력이 있구나. 그리고 활달하게 얘기하면서 저렇게 지구력 있게 무언가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되게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에 멍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눈에 멍이 들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면서 혹시 권투하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무순이 대답했어요. 어떻게 하셨죠? 사실은 권투하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싸우는 줄 알았어요. 싸우고 난 상처인 줄 알았어요. 아, 권투를 하면서 멍이 들었구나. 이 사람은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삶을 잘 살고 있고 잘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구현하고 있구나.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되게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사실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의 모습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그것들 때문에서라도 그 친구가 굉장히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야기했더니 하나도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냥 다큐멘터리를 찍겠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얘기를 한 번만 얘기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약속을 잡고 얘기를 하는데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벌써 자기를 드러내면서 지구력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카메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데 그 영화 찍으려는 스태프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촬영 감독이나 이런 그 편집 감독이나 다 못하나 찍냐는 거예요. 아니, 아르바이트 하는 20대를 가지고 유명하지도 않고 뭔가를 이룩 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1시간 이상의 장편을 어떻게 찍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젊은 청년은 무언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세상을 가로질러라는 그 친구가 좋아하는 비틀즈 제목을 뒤에 붙여서 무슨 세상을 가로질러라는 그 영화 제목도 같이 만들면서 그 영화를 완성하게 됐고 또 이제 영화제도 가게 되고 이제 내년 초에 개봉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무슨 세상을 가로질러라는 영화가 사실은 영화제를 가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개봉을 하게 될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초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평범한 사람 아니냐고 해서요. 근데 저는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가 나의 모습을 지키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비범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주인공이 고소하게 됩니다. 그 저작권하고 관련해서. 사실 그래서 인터뷰와 인터뷰의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특히 영어가 성공하면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인터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럴 때 실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과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할 때 단적인 예로 무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캐릭터였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었고 특별한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인터뷰를 할 때는 편집을 한 이후에는 편집을 시작하면서는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떻게 보면 권력, 역량 이런 것들이 아주 극대화됩니다. 이제 인터뷰인은 사실은 간섭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던 모순이 저한테 편집으로 넘어가기 전에 무엇을 보여주냐는 내가 정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너무 사실은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드러내지 않는 거, 너무 절제하는 게 사실은 진실되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은 카메라 앞에서 울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본인은 그것보다는 자기가 살았던 수원길을 걸으면서 자기가 떠오르는 거를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더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무순이 성장하는 수원길을 같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서요, 무순이 거의 독백하듯이, 내적 독백하듯이 제가 질문하지 않고 그 거리를 걸으면서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동체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렇게 촬영하는 과정에서요, 사실은 제 얼굴을 사실은 에럴 모리스 다큐멘터리의 핵심이 인테로트론인데 인터뷰 장비입니다. 이 텔레프롬프터를 반대로 사용해서 자신의 얼굴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 컨택을 카메라를 통해서 아이 컨택을 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그거를 이제 하동체복 때는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동체복 때 사용을 했는데, 하동체복 때 제 얼굴이 있으니까 하동 선생님이 사적인 얘기를 자연스럽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채복 선생님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동 스님의 아내인 채복 선생님의 사진을 올렸고, 카메라를 통해서 채복 선생님의 사진을 계속 보시면서 특히 여보 사랑해라는 말을 하실 때 하동 채복 선생님의 얼굴이 있었어요. 카메라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면서 여보 사랑해가 아니라 채복 선생님의 사진을 보면서 여보 사랑해를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할 때 프레이밍하는 어떤 전략에 있어서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아까도 고다르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위대한 극영화는 다큐멘터리를 지향하며 위대한 다큐멘터리는 극영화를 지향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어떤 차이를 되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상식적인 순에서 보면은 극영화는 시나리오가 있고 다큐멘터리 시나리오가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은 사실은 되게 편견입니다. 그리고 세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역사에서 사실 다큐멘터리 시작부터 사실은 플레어티나 이글루 얘기도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글루 촬영을 할 때 이글루를 반을 잘라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팅을 하면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세팅을 하면 극영화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미학적으로 본인한테 제약이 많이 가해지는 어떤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동체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학적인 전략, 특히 인터뷰와 관련된 미학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면, 패밀리 포토그래피, 가족 사진의 형식을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각면이 있죠. 이렇게 집 건물이 있으면 사각면이 있는데 그 면 하나를 아예 통째로, 하나는 채복 선생님, 하나는 하동 선생님으로 설정을 하고 배경의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19세기
20세기 초반 어떤 사진처럼 그런 전략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 건축물 자체를 이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하동 선생님, 최복 선생님 부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패밀리, 홈, 하우스 이게 그 가족, 가정, 집이라는 건축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 집 자체를 강조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그 집 자체가 또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동 선생님이 설계하고 하동 선생님, 최복 선생님 아이들이 이제 같이 지은 집이라서요. 그래서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세팅을 하면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이런 식의 편견은 아주 다큐멘터리 역사와 이론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약한 그런 돼서 오는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에롤 모리스가 그 초반 영화에서요. 초반 영화에서 에롤 모리스가 스튜디오 촬영을 하는데요. 스튜디오 촬영에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 푸른 선 같은 경우도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마치 뭐 판사의 집무실 아니면 형사의 그 경찰서 뭐 그런 어떤 미장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철저하게 필름 노아르적으로 세팅한 겁니다. 그리고 에럴 모리스 다큐멘터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다큐멘터리가 또 스티븐 호킹하고 찍은 시간의 짧은 역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스티븐 호킹 연구실을 아예 런던의 스튜디오에 재현합니다. 그리고 그 스티븐 호킹 가족들과 그 친구들을 인터뷰할 때 그들의 집인 것처럼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티븐 호킹 특히 사무실은 그대로 세팅을 하는데요. 되게 재밌는 거는 스티븐 호킹 벽에는 마릴린 먼로, 아름다운 마릴린 먼로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릴린 먼로 가지고 이렇게 농담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스티븐 호킹하고 그 에럴 모리스가. 그런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진에서 패밀리 포토그래피 그 가족 사진의 어떤 장르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가져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면성, 아까 하동체복이나 무순에서도 무순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 세팅을 하고 사실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정면성은 사실은 전시적인 겁니다. 그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전시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적인 어떤 거를 타블로 구도라고 합니다. 타블로가 사실은 불어로 그림이나 프레임 같은 건데 사실은 아주 전형적인 2D 그림처럼 이제 찍기 때문에 컷과 컷이 병시됐을 때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는 어떤 그런 편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무성 영화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미디어 아트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인터뷰라는 것 자체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인터뷰와 다른 걸 붙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인터뷰를 보이스 오브 나레이션을 사용하면서 컷 어웨이나 인터컷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의식의 흐름을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의식의 흐름은 사실은 감독의 의식의 흐름이고,
음성은 인터뷰 이의 음성입니다. 그것들의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감독은 그 인터뷰이에게 많이 다가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일치되는 상황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시적 영화? 지도와 관련돼서, 그리고 그 어떤 사물들의 배치와 관련돼서 벡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벡터에서 그 거리와 힘을 제거하면은 위상학적인 어떤 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로 위에 있지만 사실 위상학적으로는 바로 같이 있는 거. 멀리 있지만 바로 같이 있는 거. 그래서 지금은 소멸돼서 없어진 것 같지만 바로 옆에 있는 거. 어떤 되게 유령적인 요소들, 그런 요소들이 그런 어떤 플레이를 통해서 좀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 처음 시작할 때는. 그리고 그 분할 화면의 어떤 사용은 사실은 그 고전적인 영화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어떤 요소입니다, 사실. 근데 그 분할 화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이 있는데요. 이건 하나는 듀얼리즘이고, 그러니까 사운드 두 개를 이렇게 음파를 두 개를 이렇게 공명하게 만드는 것처럼 두 개가 같이 나오면서 공명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의 거리감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무슨 마지막 장면에서 그 분할 화면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리기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무순이 이렇게 서브웨이로 출근하는 장면이고요. 하나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브웨이로 걸어가는, 근데 그 똑같은 골목을 걸어가는 장면을 이제 분할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같은 주인공인데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공간인데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시간들이 중첩되면서 굉장히 공간성이 강해집니다. 사실은. 그런 그 공간성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을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을 그럴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영상 미학적인 장치 중에 하나가 그 멀티프레임 그리고 분할 화면들입니다, 사실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크라잉 페이스, 토킹 헤드라고도 하고 크라잉 페이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하는 머리, 우는 얼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하는 얼굴과 우는 얼굴, 인터뷰를 이제 사실은 토킹 헤드라고도 하고요. 사실은 얼굴의 영화적인 요소들을 극대화시키는 게 인터뷰입니다. 편견을 버려라. 편견을 버리고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에게 어떤 좋은 피드백을 주거나 아니면은 좋은 제안이 왔을 때 때로는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